사회복지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어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어. 안녕하세요. 현천박사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 주간보호센터 설치 신고에 대한 부분을 안내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세부적으로 안내해 드린다기보다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어떤 서류들을 작성해야 되는지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고요. 사이사이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린 부분들을 제가 좀 정리를 좀 해왔어요. 그 정리된 부분을 가지고 어느 정도 그 설립을 하실 때 서류에 있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짧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건축물 용도 같은 경우에는요, 주간보호센터는 노유자 시설이어야 돼요. 노유자 시설이거나 단독주택, 그다음 공동주택일 때 이제 가능하고요. 실제 이 부분을 그 확인을 하실 때에는 등기부등본 떼보시면 그 안에 이제 나와 있고, 일단 그렇다 하더라도 또 이제 계획관리지역이라든지 이게 안 되는 지역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건축물이,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주간보호센터 오픈을 할 때 구입을 하시든 아니면 새로 설립을 하시든 아니면 임대를 하시든 할 텐데, 계약을 하기에 앞서서 이 지역이, 이 건물이 이 주간보호센터를 할 수 있는지 관할 시군구, 우리 이제 시청 전화해 보시면 되잖아요. 관할 시군구에다가 그 건축과에 전화를 해보셔서 집원을 불러주시고 노유자 시설이 되는지, 우리 주간보호센터를 오픈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서 오픈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 그냥 계약하셨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를 종종 본 적이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거를 계약금도 이미 낸 상황에서 돌리기가 쉽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꼭 건축물 용도를 확인하시고 주간보호센터를 오픈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 시설 규모를 살펴보시면요, 이용정원 5인 기준으로 연면적 90제곱미터 이상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건물 자체가 모양이 이런저런 모양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27평 딱 떨어지진 않아요. 어쨌든 실제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 이제 이용정원 5인 기준 그 27평 생활시 포함해서 27평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꼭 27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물론 그렇게 하면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어르신들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되겠지만 이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 공용 공간에 대한 그 요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저 평수를 꼭 27평 이상이지만 꼭 27평으로 딱 맞추실 필요는 없다. 좀 더 크게 하셔도 괜찮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용정원 6인 이상인 경우 나머지 생활실이 이제 그 몇 평이 되느냐에 따라서 어르신의 수가 결정이 되는데 이제 일단 기본 공용 공간을 생활 포함해서 27평을 5인에 대해서 잡아놓고 그 이후에 이제 한 분당 어르신 한 분당 2평의 생활 공간을 추가로 이제 해주시면 그에 맞춰서 인력을 맞춰주게 되는데, 이 부분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요, 면적 산출을 할 줄 아셔야 나중에 이제 사업 계획서 쓸 때 사업 계획서에 이제 정원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의 수익 구조가 결정이 되고 예산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예산을 작성을 해서 내셔야 돼요, 사업 계획과 같이. 그래서 이용 정원이 몇 명인지를 미리 계산할 수 있게끔 미리 우리 이제 설비를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온다면 시설 규모를 미리 파악을 해 두셔야 되기 때문에 이 시설 규모에 대한 내용들도 꼭 읽어 보셔야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용 공간 뭐 90제곱미터 이상을 제외하고 나머지 생활 공간이 2평당 어르신 한 분씩 늘어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은 제가 영상을 올린 게 또 있으니까 또 확인하세요. 90제곱미터 딱 떨어지게 공용 공간을 만들어 놨다. 그러면 거기에 추가적으로 어르신들 뭐 생활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공간이 27평이라고 하면 5명이 기본적으로 인정이 되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이 생활실 2평당 만약에 100평이라고 하면 27평을 빼면은 뭐 그냥 30평이라 치고 70평 정도 남는 공간에서 35명이 추가돼서 40명의 어르신을 받을 수 있는 주간보호센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보시면 생활시 포함이라고 5인 그 공용 공간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생활실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어야지 저 27평 안에 인정을 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지역마다 저것도 운이 좋으면 그냥 5명을 플러스하고 시작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요. 이거는 혹시 모르니까 지자체와 꼭 문의를 하셔서
정원 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업계획서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시설 기준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들도 참조를 하세요. 그냥 짧게만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주간보호센터 10명 미만인 경우에 생활실, 사무실, 의료, 간호사실을 같이 이렇게 쓸 수 있고, 프로그램실하고 물리치료실을 같이 쓸 수 있고,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표를 참조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무실과 의료 및 간호사실을 같이 쓴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이 그러니까 실제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로 표시를 해놓지만, 그 내부 안에는 각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든 물품들이 갖춰져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간만 분리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무실이라면 컴퓨터라든지 캐비넷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이 있을 것이고요. 간호사실이라고 하면은 그 간호사실에 필요한 약품 보관함이라든지 아니면 그에 대한 차트를 보관하는 그런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기준 여기 이제 실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공간만 갖추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사용하는 물품들까지 갖추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시설 기준 공간만 확인하는 게 아니고 내부에 실질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 갖춰져 있는지까지 확인을 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자, 이제 4번 인력 기준으로 넘어갈게요. 인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처음 오픈할 때부터 인력을 사용하셔야 되는데요. 각 직원들을 처음에 오픈할 때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오픈을 해서 신고를 할 때부터 진짜 일하는 사람을 넣어야 되느냐?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이제 설치 신고를 할 때 이제 예정이 돼 있던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실제 오픈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실제 오픈할 때 일을 하실지 어쩔지 모르는 거잖아요. 실제 오픈을 한 이후에 다시 또 인력 보고를 다시 하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현재 있는 인력으로 해서 소급자 10명 이상으로 그냥 읽어드릴게요. 시설장 1분, 사회복지사 1분, 간호조무사나 물리치료사 중에 1분, 요양보사 1분, 그 다음에 사무원은 25명 이상이니까 필요 없고 조리원 1분, 보조원 1분 이렇게 필요하고요. 조리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설립할 때 위탁급식을 신청해가지고 계약을 해놓고 그 계약서를 받아 놓으신다고 하면 그에 대한 부분은 면제가 됩니다. 조리원 대신에 우리가 위탁급식을 한다고 하면 조리원 없이 인력 뽑을 수 있게 되겠고요. 이분들은 신고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들이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자격증 꼭 받아두시고 근로계약서 받아두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제출 서류를 이제 말씀드릴 텐데요. 제출 확인 서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서류들이 어디에 가 있냐면요.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그러니까 네이버에 치셔도 되고 법제처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됩니다. 법제처 사이트 들어가셔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들어가시면 아니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들어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설치신고서들이 나옵니다. 설치신고서부터 기본적인 우리가 이제 어떤 신고를 하기 위한 양식들이 나오거든요. 그쪽에서 검색해서 다운받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제가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한 부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 없습니다. 이 정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법인으로 하시는 경우는 사실 좀 드물어요. 근데 이제 굳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은 정관이 필요한 거고요. 일단 위치도, 평면도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위치도라고 하는 부분은 주무관이 해야 될 일이긴 해요. 주무관이 해야 될 일이긴 한데 우리가 이제 좀 편하게 하시려면은 위치도를 네이버 지도에서 검색을 하시면 돼요. 검색을 우리 그 주소를 검색을 하시면 약도를 그릴 수가 있어요. 사진 스크린샷만 하면 위치도를 충분히 그릴 수 있고요. 주소 넣고 위치도 표시만 해주시면 나머지는 주무관님이 하십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평면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건물 소유자만 인쇄 가능하고요. 보통 그 허락을 받아서 미리 프린트를 해두시는 게 좋고요. 평면도라고 하는 거는 실제 오픈 이후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사님한테 보내달라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설비구조 내역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설비구조 내역서라고 하는 부분이 의외로 쓰기가 까다로운 경우가 있어요.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은 쓰시는 게 좋고, 이거는 지자체마다 원하는 서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비구조 내역서 혹시 좀 예시를 좀 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셔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각 방에 그 다음에 각 실에 평수를 기입하는 거예요. 각 실에 평수를 기입을 하는데 우리 이제 그 설립을 할 때 연면적 기준이라고 설계사님한테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연면적 기준으로 몇 평인 좀 적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그걸 가지고 우리 어르신이 몇 분이 들어올 수 있는지 정원이 산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4번 보시면은 시설 설치대 토지 건물의 소유권, 사용권 증명 서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것도 주무관님이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제 넣는 거고요.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시면 되고, 등기부등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건물을 취득해서 사업을 시작할 때는 필요하고요. 건축물대장 프린트해서 일단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주무관님이 그냥 직접 하실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프린트를 해서 가져가시면 되고, 임대차 계약은 임대를 하시면 당연히 계약서가 있으시겠죠. 그리고 사업계획서, 예, 주의하실 점.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실 때요. 일반 개인 사업자로, 그러니까 고유번호증을 그냥 80, 중간번호가 80인 개인 사업자로 내실 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개인으로 쓰시면 되지만, 만약에 우리가 단체, 이미 단체를 가지고 있다. 고유번호증 중간번호가 82인 단체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법인 소유로 하겠다 그러면, 그 법인의 이름으로, 우리 기관 이름으로 있죠? 이 기관 이름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서 같은 경우에는요, 밑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사업계획서 운영규칙 지침 포함해서 각 한 부가 필요한데요. 사업계획서 작성하는 방법도 올려드린 적이 있고요. 운영규정 작성 방법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조하셔가지고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용료 그 밖에 이용자의 비용 부담 관계 서류 같은 경우에는 등급별 수가표 이거 네이버에다 치면 나옵니다. 등급별 수가표. 그리고 공단 사이트, 롱텀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거기에도 나오고요. 본인부담금 유형이라든지 비급여 항목 명시를 해서 비급 항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어차피 사업계획서나 운영 규정에도 다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 발췌해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안전점검 확인서하고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준공돼야지 준공된 다음에, 그러니까 준공 사이에 빠르게 신청하셔가지고, 이게 이제 날짜를 줄이는 게, 시간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전기안전 점검을 해야 되는구나.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면 되겠는데요. 8번에서 주의할 점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가 나오는 이 상황이 있고요. 안 나오시는 상황이 있어요. 그거 좀 쉽지가 않거든요. 특히 주관부가 조금 애매해요. 이게, 애초부터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를 떼야 되는 곳이라고 이제 건축을 할 때, 이게 어떤 일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냐면, 우리가 이제 그 복지과하고 이 지금 서류를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소방에 대한 부분은 소방서에서 실제 이 인테리어가 아니면 이 건축이 소방 점검이 필요한 거냐, 소방 완공검사가 필요한 거냐 아니냐를 처음 오픈할 때부터, 그러니까 처음 이 준공이 시작될 때부터, 건물을 지을 때부터 확인을 하고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검사를 하는데 완공검사 증명서가 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미리 저는 주무관님한테, 복지 주무관님한테 우리는 그 완공검사 증명서가 안 나오고 그냥 기본 점검만 한단다 라고 말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어떤 서류를 내면 좋겠냐라고 미리 물어보시는 게 시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이거 굉장히 꿀팁인데, 보시는 분들은 이걸 저희 이제 천체박사를 사랑해 주시고 국회어 TV를 사랑해 주시니까 오픈을 해드릴게요. 이게 정말 일주일을 줄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방시설 완공검사 증명서는 필수적으로 우리 지금 이 건축물이 지금 현재 상황이 이 완공검사 증명서를 받는 인테리어 작업인지 아닌지 이 부분을 확인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소방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할 때 소방 이설이라든지, 그러니까 원래 이제 스프링클러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예 없을 때는 뭐 그냥 설계해가지고 다시 달면 되니까. 그런데 이설을 할 때도 어떻게 이설해야 되는지 저는 설계를 돈이 들더라도 하시라고 말씀드려요. 설계해서 소방에 문제 없게끔, 실제 그 완공검사 증명서가 아니더라도 검사에 문제 없게끔 항상 검사하잖아요. 아시죠? 네,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표자 확인 서류 같은 경우에는 자격 기준 확인하는데요. 사회복지사 의료인 외항보호사로 5년 이상 근무했거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대표자가 저 자격 기준이 안 된다고 하면 시설장을 다른 한 분을 고용을 하셔야 됩니다. 예, 고용을 하셔서 오픈을 하시면 되겠고요. 의사 진단서를 뜨셔야 되는데요. 이제 정신과 가셔가지고요. 마약류에 중독된 사람이 아님이라는 내용을 기재해서 정신질환자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미리 떼놓으세요. 이거 여기 지금 적혀 있지는 않은데요. 6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판단 날짜가 6개월 이내의 것으로 떼시면 되는 거니까 오픈하기 전에 한 달 전에 검사를 하세요. 그래서 받아놓으시면 되겠고요. 인력 확인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일반 현황, 뭐 인력 현황, 시설 현황,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다룰 일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작성하는지, 뭐, 예시 이런 부분들을 올려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뭐, 시간 관계상,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정도로 얘기하면 되고요. 간단하게, 처음 오픈할 시에 직원이 몇 명이고, 시설이 어떻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뭐, 주소는 어떻고, 현재 우리 상황은 어떻다. 뭐, 이런 정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작성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실 때도 기본적인 서류들이 있고, 이거 노인복지법에서 시행규칙 들어가는 서류 나온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고요. 없으면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들어가시면 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는 달라고 하세요. 예, 주무관님한테 예시 서류 좀 달라고 하면은 주실 거예요. 안 준다고 하면은 여기 댓글 달아주십시오. 이메일 뭐 주소라든지 아니면 우리 카페를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 및 대표 노인학대 범죄경로 요청 동의서 같은 경우에는요, 경찰서에 직접 방문을 했어야 되는데 요즘에는 인터넷 조회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인학대 모든 직원에 대해서 노인학대 범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뽑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실은 이거는 설립 서류라기보다는 원래는 이제 설립하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일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해야 되는 일들이니까 앞으로 계속 할 일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네, 실제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거는 뭐 필증이 나와야지 원래 범죄경력 동의가 되고 개인적으로 또 동의를 할 수 있으면 조회를 할 수 있으면 조회를 할 수 있는데요. 처음부터 요청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담당자가 요청을 하면 원하면 그때 이제 이 작성을 하셔가지고 가시면 되겠고요. 선생님들 필수적으로 우리가 인력 위에서 뽑아야 되는 분들이 있었죠. 이분들에 대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표준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물론 더 좋은 근로계약서들도 많지만요. 이 주무관님들이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설립을 할 때 주무관님과 설립을 할 때 지정위원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정위원회에서 보기가 좀 수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표준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시는 게 저는 뭐 추천을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종사자 자격증 사본 같은 경우에는 각각 선생님들에 대한 자격증 쓰시면 되고요. 조리원은 사실 필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작성을 해서 필요 없는 자격증, 그러니까 자격증이 필요 없는 분들은 굳이 안 넣으셔도 되고요. 우리가 일반 사항이라고 하는 곳, 그러니까 인력 현황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이거를 어차피 다 대장을 만들게 돼 있어요. 네, 나중에 서류 보시면 실제로 써보시면 압니다. 예, 실제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장교양 지정 시에는 장교양 지정 신청서. 아까 이제 제가 장교양 기간 신청서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정 신청서가 있었는데 이 부분은 노인장교양보험법과 시설 우리가 이제 법이 두 개가 있어서 그래요. 노인장교양보험법하고 그 다음에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이 두 개가 같이 시설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치 지정 이 서류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일반 현황, 인력 현황, 시설 현황은 이 공통이기 때문에 그냥 같이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 운영규정도 공통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면 되고 사업자 등록증, 보유번호증, 사본 이거는 이제 오픈 이후에 나오는 거니까 예, 일단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것들은 다 적어놨네요. 겸직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병설로 그러니까 처음에 오픈을 할 때 주간보호센터만 오픈을 하실 수도 있고요. 주간보호센터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이런 부분들을 같이 넣어가지고 설립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주간보호센터만 단일로 오픈하시는 경우에도 그렇지만 방문요양이나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이런 다른 사업장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사무실에 계셔야 되는 선생님들이 꽤 많아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간보호센터 오픈을 할 때 사무실 크기를 뭐 딱히 그렇게 크게 정해져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작게 만드시려고 노력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전체 평수는 정해져 있고 사무실 평수가 늘어나면 우리 어르신 받을 수 있는 정원 수가 줄어들어 가지고 이게 이제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시는데요. 저는 이게 나중에 실제 해보시면 알아요. 사무실만큼은 실제 몇 분이 올지를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다 찼을 때, 정원이 다 찼을 때, 몇 분이 올지를 계산을 해가지고, 이제 넣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잠깐 빠졌는데요. 겸직 규정이라고 하는 거는 겸직을 하실 때가 있어요. 주간보호를 하면서 요양원을 오픈하실 수도 있고요. 주간보호를 하면서 방문요양을 오픈하실 때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라라고 좀 이렇게 말씀드리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려드릴게요. 겸직할 수 있는 인력들, 특히 센터장님 같은 경우에는 주간보호 하면서 방문요양 같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병설 유형을 좀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이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밑에 좀 자세하게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정말 어려워진 부분이 사실 사업계획서하고 운영규정인데요. 평가 부분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벌써 눈 아프죠? 예, 보시면 시설 개요가 들어가야 되고요. 사업계획서에.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영상 찍어놓은 거 예전 거를 한번 보시면은 그 외에 평가에서 또 해야 되는 것들이 또 있어요.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들에 더해서 시설 개요, 시설 조직도, 종사자 현황,
직무 분담, 업무 분장, 자본 현황, 기품 소모품 관리대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까지 요청하는 지자체가 있어서 저는 요청하는 지자체들이 더 많이 요청할 때마다 여기다 추가를 해놨어요.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는 이유는 좀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많이 어려워하셔서 좀 일이라도 좀 도움이 되면 좋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렇고요. 사업 내용의 제공 서비스,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느냐, 서비스 제공 절차, 의료기관과는 어떻게 연계할 것이냐, 세부 사업명은 어떻게 할 것이냐, 사업 목표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그 제목을 꼭꼭 넣어 주셔야 돼요. 평가 항목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제목을 꼭 넣어서 두 번 일 안 하게끔 작성을 해 주시고요. 운영 규정이 원래는 조직인사급여회계 물품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설치 신고, 그러니까 2019년 12월 12일 이전 설립하실 때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까지 요청하지는 않으셨었어요. 근데 지금은 노인복지법까지 따라 주셔야 되기 때문에 조직, 인사, 조직 규정, 인사 규정, 급여 규정, 회계 규정, 물품 관리 규정, 이 부분이 필수적으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게 요양원에서만 했던 것인데요. 지정이 되면서 이 부분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평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들이 인력 관리 규정, 보수에 대한 규정, 그 다음에 직원의 복리후생, 그 다음에 포상휴가 이런 부분들이 필수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고요. 입소 정원 표시해 주셔야 됩니다. 입소 정원에 따라서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꼭 표시해 주셔야 되고요. 모집 방법을 온라인으로 오프라인으로 어떻게 모집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또 제가 자세하게 또 영상을 또 찍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입소 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 이용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서비스 내용에 대한 거, 서비스 제공 배설 책임에 대한 필수적인 거, 거기다 더불어서 직원 교육 계획, 요양 인력의 4대 보험, 상해 보험, 배당 책임 보험, 퇴직연금제도 운영 계획, 운영위원회 설치는 어떻게 할 거고, 계획은 어떻게 할 거고,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게 반영을 할 거고, 이런 부분들까지 요청하는, 시군구도 있으니까요. 요청하는 거 다 맞춰주셔야 돼요. 맞춰주세요. 네. 다른 얘기 할 게 없습니다. 그냥 맞춰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 상담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무관님한테 통화를 하든, 직접 방문을 하든, 인사를 가셔서, 사전 상담을 받고서, 이 서류들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이게 이제, 만약에 떨어지면 또 한 달 또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정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이다 보니까 이게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웬만하면 철저한 준비를 갖추셔가지고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급여 제공 지침 같은 경우에 어차피 설립하고 나서 다 하셔야 되고 교육하셔야 되는 것들이에요. 지침을 요구하는 그 기관들이 있는데요. 주무관님들이 계신데요. 종사자 윤리 지침, 성폭력 예방 대응 지침, 응급상황 대응 지침, 감염 예방 관리 지침, 치매 예방, 욕창, 낙상, 노인, 근골격, 개인정보 지침 이런 부분들이요. 저희가 이제 파트너스들은 전체적으로 예시나 이런 부분들을 다 오픈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실제 파트너스 문의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침 저희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가지고 요청도 한번 해주시고요.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인터넷 떠돌아다니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많으니까 작성을 우리 기간에 맞게끔 내가 오픈하려고 하는 기간에 맞게끔 작성을 하셔서 오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설치 신고라고 지금 적어놓긴 했는데 사실 지정이에요. 지정. 예, 지정 신청을 할 때 필요한 서류들만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말로 설명을 드리다 보니 일단 기본적인 틀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겠다. 왜냐면 말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이 혹시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너무 이게 이제 내가 하려는데 직접 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저희 그 사무실로 전화를 주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저는 천천박사고요.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